포르노그라피아 제1부. 내가 겪은 일을 또 하나 이야기하겠다. 그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43년이었다. 그 무렵 나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는데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당시 그곳은 점령당한 상태였다. 모두들 숨 죽이고 살았다. 조디악, 지에미안스카, 입스 같은 카페에 드나들며 토론을 벌이곤 하던 내 오랜 친구와 동료들 가운데도 잡혀가거나 몸을 숨긴 이들이 있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크루차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모여들었다. 거기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독한 술을 홀짝거리며 예술에 대한 해묵은 대화들을 펼쳐놓곤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화가이고 작가이고 사상가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방 안에 자욱하던 담배 연기가 생각난다. 우리는 긴 의자에 걸터 앉거나 거의 눕듯이 몸을 기대고 있었다. 암담한 처지를 입증이나 하듯 하나같이 비쩍 마르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모두들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한 사람이 신에 대해 목청을 높이면 옆에 사람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또 한 사람이 인민이라고 말하면 곧이어 누군가 프롤레타리아라고 외쳤다. 숨차게 떠들다 보면 이 모든 것들, 신, 예술, 인민, 프롤레타리아, 이것들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같은 말이 시작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곳에 나타났다. 나이는 30에서 40 사이로 보였고 거무스름한 피부에 호리호리한 몸집, 매부리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둘러앉은 사람들 각각에게 이런저런 인사말을 갖춰 자기소개를 했고 그런 다음부터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가 보드카 한 잔을 내밀자 남자는 아주 정중한 태도로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역시 정중하게 실례지만 성냥을 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다음 다시 입을 다물고 진지하게 성냥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더니 마침내 성냥을 받아들자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다. 우리의 토론, 신, 예술, 인민, 프롤레타리아 이런 것들은 열기를 띠며 무르익고 있었다. 그 사이 고약한 냄새가 모여앉은 사람들 사이로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물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프레데릭 씨. 남자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에바를 통해서 피엔탁이 여기 자주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를 만나려고 온 겁니다. 토끼 가죽 넉 장과 구두창 하나를 팔아볼까 해서요. 그러면서 남자는 자기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듯 종이 꾸러미를 꺼내 토끼 가죽 넉 장을 펼쳐 놓았다. 사람들이 남자에게 차를 권했다. 그가 마시고 내려놓은 찻잔에 받침 접시에 설탕 조각 하나가 남아있었다. 남자가 설탕을 집으려고 팔을 뻗었다가 겸언쩍었는지 손을 걷어들였다. 하지만 일단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걷어들이는 건 한층 어색한 일이어서 그는 결국 다시 손을 뻗어 설탕 조각을 입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이 이와 혀에 놀려 단맛을 음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탕에 혹은 우리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다는 듯 공손하게 설탕을 입에 물고만 있었다. 남자도 자기가 불편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헛기침을 했다. 이어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듬으로써 자신의 기침을 뒷받침할 소품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걸 차마 코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다리의 자세만 한번 바꿔 앉았다.
이렇게 다리를 한 번 움직인 것도 그로서는 꽤나 무한한 일이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입을 꾹 다물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남자의 이런 유발난 행동. 이것은 처음부터 나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로부터 몇 달간 내가 그와 이야기를 트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교양도 어느 정도 갖춘 데다가 또 예술에 대해 아주 문외한인 것도 아니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은 생계비나마 몇 푼이나 벌어볼까 싶어 보따리 장사 일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 히포, 그러니까 내 친구인 히폴리트 S가 어느 날 내게 편지 한 장을 보내왔던 것이다. 산도메르 인근에 영지를 갖고 있는 히폴리트는 편지에서 내게 프레데릭을 데리고 자신을 방문해달라고 했다. 자기 농장의 수확물을 바르샤바에 내다 파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여기야 두말할 것도 없이 조용한 편이지. 가끔 몰려와서 약탈해가는 무리도 있지만 알다시피 여긴 사람을 그리 빡빡하게 졸라매는 분위기는 아니거든. 두 사람이 함께 와주게 서로 도우면 좋을 일이지. 갈까? 그런데 둘이 함께? 이 여행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썩 내키지 않았다. 문제는 프레데릭과 같이 간다는 데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연극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남자의 모습을 그 시골까지 가서 계속 보아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그 몸뚱이, 정말이지 특이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 몸뚱이에 붙어 앉아 여행을 한다고? 아무 말 없이 있을 때라도 뭔가 질펀한 신음을 내지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신경을 거스리는 이 인물과 함께 그건 좋지 않은 평판이 떠도는 남자와 동행한다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가 어디선가 말했다는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 어느 이야기든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 않은가? 그를 두고 수완이 좋다고들 하는데 무슨 수완인지는 들은 바 없다. 엉큼하고 처세에 능하다고? 그러고 보니 사실 그에 대한 그 어떤 소문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에게도 호감이 가는 면이 있었다. 당시 우리가 꾸려가던 공통의 드라마, 즉 끝없이 이어지는 토론, 신, 인민, 프롤레타리아, 예술 이런 것들 도중에 그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연기는 유별난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가 하는 행동들이랑 그 자리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기어이 딴청을 부리거나 겉도는 것이어서 나는 때로 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팽팽히 당겨진 토론의 긴장감을 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그를 비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용의주도하고 절제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설일 것도 없지 않은가? 가자. 둘이 같이 가는 게 한결 유쾌한 여행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열차 칸에 몸을 싣는데 성공했다. 열차 바퀴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구르기 시작했다. 오후 3시, 안개 낀 날씨였다. 프레데릭은 옆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자의 투실투실한 몸에 거의 짓눌리듯 깨어있었다. 여자가 안고 있는 어린애의 발이 그의 턱 밑으로 드나들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해질 만큼 난처한 자세였지만 그는 늘 그렇듯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프레데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열차가 덜컹거렸다. 그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잃고 앞사람의 가슴으로 돌진해야 했다. 열차 안의 모든 것이 뒤엉켰다.
나는 포개진 사람들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창밖의 푸른 들판을 바라보았다. 마치 잠든 것 같은 그 고요한 평온을 우리가 탄 열차가 요란한 소음을 흩뿌리며 가로질러 갔다. 드넓게 펼쳐지다가 뿌연 지평선으로 끝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아 왔던 것과 똑같은 들판이었다. 울타리를 둘러친 경작지, 저 멀리 몇 그루나무, 집 한 채, 가까이 왔다가 멀어지는 여인의 모습. 그건 늘 보던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풍경들이었다. 아니다. 그건 같은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풍경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엇인가가 같게 느껴진다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예상 못했고 몰랐으며 게다가 이해도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가 울며 보채기 시작했다. 여자가 재채기를 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기차 여행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이 배어있다. 이것은 가슴으로 알게 되는 슬픔이다. 아래로, 위로, 끝없이 오르내리며 이어지는 전선들이나 길게 굽이진 도랑의 굴곡을 눈으로 쫓고 있으면 벼랑간 찻장 밖으로 나무 한 그루, 전봇대, 오두막이 차례로 다가오고 그 사이 풍경은 뒤쪽으로 빠르게 미끄러져 끊임없이 모습을 감춘다. 그러면 지평선 위로 또 하나의 굴뚝, 또 하나의 언덕이 나타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길게 소용돌이 치다가 다시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프레데릭은 내게서 두세 사람 건너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거의 몸을 맞대다시피 하고 있어서 나하고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눈만 들면 그의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이 여행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사람들의 뻔뻔하고 염치 없고 성가신 육체들에 둘러싸여 있으려니 이처럼 그와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일이 한층 불편하게 느껴졌다. 맙소사, 이게 무슨 꼴인가? 이자와 함께 여행할 생각을 하더니 내가 미쳤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그 역시 겹겹이 포개진 육체들 가운데 끼어있는 하나의 육체일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거기 있었다.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도리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내 앞에서 치워버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의 처지에서 여행을 한다는 건, 거주 지역을 바꾼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는 전혀 달랐다. 그러니까 이건 사정이 한층 심각한, 어쩌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여행이었다. 때때로 그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고 몇 마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자신을 향한 내 반감을 누그려 뜨리려는 게 분명했다. 벼랑간 나는 알아차렸다. 이 남자를 도시에서 끌어내어 시골이라는 열린 공간에 던져놓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탁 트인 환경에 놓이면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기이한 자질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시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조용히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어둠은 서로 엉켜있는 형체들을 삼켰다. 그의 모습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다. 밤을 가로질러 요동치며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열차는 매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런 느낌조차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못했다. 그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어둠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벼랑간 불이 들어온 객차 전등이 그를 어둠 속에서 끌어냈다. 그의 턱, 주름 잡힌 입꼬리, 귀. 그는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꽉 움켜잡고 전혀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었다. 열차가 또 한 번 섰다. 검문이었다. 내 뒤쪽으로부터 웅성거림이 시작되더니 외침 소리, 군화 발소리가 다가왔다. 한데 엉킨 승객들이 이리저리 쏠렸다. 나도 사람들에게 떠밀려 숨이 막혀왔다. 무엇인가가 지나갔다. 하지만 프레데릭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다시 출발했다. 이미 캄캄한 밤이었다. 기관차가 불티를 토해냈다. 열차는 긴 꼬리를 치어 어둠 속을 달려나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왜 저자와 함께 올 생각을 했을까? 저 성가신 몰골이라니. 휴식은커녕 짐만 짊어진 꼬리군. 사서 고생을 하다니 내가 돌았지. 시간이 흘렀다. 잠속으로 빠져들다가 다시 깨다가 하는 사이 열차는 몇 군데 역에 정차했고 또 몇 번의 검문을 받았다. 어디론가 끝없이 가기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또 졸았다. 그러다 마침내 호벨로프 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가방을 찾아 들고 철로 옆 플랫폼에 내리섰다. 기차 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다. 사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가벼운 바람 한 줄기, 하늘에는 별이 깔려 있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다. 나는 혼잡한 열차칸에서 급잡스럽게 몸을 빼내느라 잠시 얼이 빠져 있었다. 팔에 외투를 걸치고 내 옆에 말없이 서 있는 프레데릭이 눈에 들어왔다. 여긴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이 고장에 처음 와본 건 아니었다. 바람의 감촉도 친숙했다.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딜까? 비스듬히 바라다 보이는 건물이 호멜로프 역사일 것 같았다. 어둠 속에 몇 개의 램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딘가 낯선 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두리번 거리는 사이 프레데릭은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우리는 역사를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내가 앞장을 서고 그가 뒤에 따라왔다. 말과 마차, 마부가 보였다. 마차는 눈에 익었다. 손님을 향해 모자를 벗어 보이는 마부의 움직임도 친숙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마차에 올라탔다. 이어서 프레데릭도 탔다. 마차가 출발했다. 밤하늘에 희미한 빛이 머릿길을 비춰주었다. 길 양편으로 크고 작은 나무들이 검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부주스토바 마을을 가로질러 갔다. 석회를 바른 담벼락들이 이어졌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지저댔다. 왜 짖는 걸까? 눈앞에 마부의 등이 보였다. 믿어도 괜찮을까? 프레데릭은 조용히, 공손하게 내 옆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차가 지면의 굴곡을 따라 덜컹거렸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뚫린 검은 구멍마다 짙은 어둠이 가득했다. 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부에게 말을 붙였다. 내 목소리로라도 여하간 사람 말소리를 듣고 싶었다. 여기는 사정이 어때요? 조용합니까? 마부의 대답이 들려왔다. 당장은 그럭저럭 괜찮죠. 숲의 비정놈들이 우글거리긴 해도 요 근래엔 그다지 펼쳐되지 않습니다. 마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건 똑같은 게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 내 앞에 놓여있는 거라곤 마부의 등뿐이었다. 잠시 몸을 내밀어 그 등이라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곧 단념했다. 프레데릭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말이 없었다. 이런 인물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피려 하다니. 불현듯 나는 옆에 앉은 이 인물이 침묵에서마저도 지독하리만큼 과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지, 이자는 극단론자 아닌가? 무의식에서까지 극단적인 인간. 아무래도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에겐 아주 공격적인, 팽팽하게 당겨진 뭔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갑자기 주눅이 든 심정이 되었다. 그냥 잠자코 앉아서 내 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마부의 등만을 바라보았다. 마차는 고르지 못한 지면을 따라 계속해서 요동쳤다. 밤하늘에 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어둠에 쌓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우리는 내내 말 한마디 없이 길을 갔다. 마침내 마차가 저택 진입로로 접어들었다. 긴 오솔길이었다. 말들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문을 지났다. 집지기와 개들이 뛰어나왔다. 저택의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빗장을 푸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손에 램프를 든 히포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외쳤다. 드디어 오셨군. 정말 그인가? 나는 깜짝 놀랐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그의 붉은 뺨을 보자 나도 모르게 멈칫했다. 뺨뿐만이 아니었다. 몸 여기저기가 부풀어 균형을 잃고 있었다. 피둥피둥한 살이 사방에서 비어져 나와서 마치 붉은 살이 분출하는 화산 같았다. 승마용 장화를 끼운 그의 두 다리는 끔찍할 만큼 붉었다. 비계살 깊숙이 박힌 그의 두 눈이 벽에 낸 작은 창으로 바깥을 살피듯이 우리를 응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게 다가와 두 팔로 나를 끌어안았다. 몸이 불었어, 빌어먹을. 이 비계살들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 모르겠어. 뭐든 살로만 가거든. 겸연 적은 듯이 작은 소리로 말한 그가 소시지처럼 퉁퉁한 자신의 손가락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러고서는 나직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디서 생겨난 살들인지 뭐든 살로만 간다니까? 그러더니 우렁찬 소리로 여긴 내 아내라네 라고 소개를 하고는 마치 그 자신이 확인이라도 하듯 목소리를 낮춰 내 아내란 말이야 라고 되풀이했다. 이어서는 또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아이는 내 딸 헤니아야.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내 딸 헤니아. 어여쁜 내 딸 헤니아. 그는 만족감이 흠뻑 밴 태도로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정말 잘 왔네. 그런데 비톨트, 자네 친구를 우리 부부에게 소개해줘야지. 이 말을 하는 히폴리트의 눈은 거의 감기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도 입술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프레데릭은 꽤나 정중한 태도로 안주인의 손에 몸을 숙였다. 희미하게 떠도는 미소가 웃음을 자아내는 여자였다. 가늘고 우아한 몸매가 가볍게 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쌓기 위한 몸짓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히폴리트 부부는 우리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부부는 듣기 좋은 말을 건넸다. 우리 둘은 적절한 예의를 갖춰 화답했다. 이 길고 긴 절차를 치르는 내내 석유 램프에서는 몽롱한 불빛이 퍼져나왔다. 하인 한 명이 와서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프레데릭과 나는 눈꺼풀이 들러붙을 지경이었다. 보드카 잔이 돌아갔다. 우리는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면서
오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또 말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AK, 독일군, 비적대, 행정관리, 폴란드 경찰, 징용 등 온갖 우환들이 화제에 올랐다. 어디든 공포와 폭력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걸 주고받은 말을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쇠창살을 덧댄 창문들, 굵은 빗장을 가로지른 문들, 집안 한쪽 구석에서 둔탁한 광채를 흘리고 있는 무기들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시에에흐 일가는 집이 불타버렸어. 르드니키의 소작인도 당했지. 놈들이 그 두 다리를 으깨 놓았거든. 일전에 포즈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이 집에 재워준 적이 있었지. 온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 제일 고약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통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오스트로비에츠, 보제호프처럼 노동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에서는 무슨 꼬투리가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이야 조용하지? 아직까지는 조용했어. 하지만 전선이 이쪽으로 밀려오면 곧장 일이 터질 거야. 일이 터질 거라고. 사륙하고 파괴하고 폭죽을 터뜨릴 테지. 폭죽이라고. 히폴리트가 고함치듯 말소리를 높였다. 그러더니 생각에 잠긴 듯 나직히 중얼거렸다. 폭죽이라. 그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제일 고약한 건 어디든 달아낼 데가 없다는 사실이지? 그러고는 입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제일 고약한 건 어디든 달아낼 데가 없다는 거라고. 서규램프가 그을음을 피워 올렸다. 저녁 식사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이어졌다. 나는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했다. 들러붙는 눈꺼풀 때문에 히프의 거대한 몸뚱이가 흐릿하게 보였다. 저만치 그의 아내가 앉아있었고 프레데릭이 보였다. 램프에 부딪히는 나방들, 램프 유리 갓 안에서 퍼덕거리는 나방들, 램프에 또 부딪히는 나방들, 침실로 올라오는 작은 계단의 삐걱거림, 초한자루, 그 다음은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햇살이 벽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창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침이었다.